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의 기준을 보통 60세로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년에 대한 의미가 흐려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다닌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나 자신의 업에서 물러나는 시기를 누구나 겪게 되는데요. 은퇴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매우 많죠. 은퇴 후의 불확실성,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재정적인 걱정 등 수많은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로 아들러 심리학 열풍을 불러왔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는 나를 사랑한 용기라는 저서를 통해 아들러 심리학에 비추어 은퇴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가 불안하다. 1년 후 정년 퇴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연히 상상해 보곤 하는데 일하지 않고 하루하루 지낼 걸 생각하면 오싹할 만큼 두렵습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아들러는 주위에서 더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식의 말을 거절하지 않는 부드러운 노인이 되거나 고시랑고시랑 잔소리하는 비평가가 된다고 말했다. 노인들도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도록 60, 70, 아니 80세인 사람에게도 일을 그만두라고 권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지금은 그 연세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당연하게 들리지만 아들러가 살았던 시대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내 아버지는 55세에 퇴직하셨다. 그러고도 10년을 더 일하시긴 했지만 나는 아버지가 퇴직하셨던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면 55세 퇴직이 일반적이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지금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나 언젠가 현역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건 똑같다. 일선에서 물러나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건강한데도 지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체력과 지력의 저하만이 노년의 문제는 아니다.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 이 일을 잘한다는 것이 사람을 평가할 때의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직책의 상하를 인간관계의 상하로 인식하는 조직에서 일한 사람에게 현역에서 물러나는 것은 더는 스스로 가치가 없다는 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퇴직 후 시리에 빠지기 쉽다. 어떤 공동체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회사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냈던 사람들은 특히 조직을 떠나는데 불안을 느낀다. 이들은 회사에 더는 나갈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인생의 큰 위기를 맞는다. 물론 퇴직 후 유유자적한 생활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직에서 물러날 때는 이미 젊은 나이가 아니다. 따라서 큰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잃어버린 젊음을 한탄하기보다 어떤 형태로든 주위에 공헌할 수 있어야 노년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젊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도 자신에게 가치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자.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다. 더는 젊지 않은데 젊은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다. 늙지 않았다는 것을 주위에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도 간혹 있다. 하지만 별 의미는 없다. 매번 아직 늙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이미 젊지 않은 것이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할 수 없고 젊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려면 젊을 때부터의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가치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찾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찾지 말고 살아있다는 자체에 가치를 두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자. 나는 오랫동안 책을 써왔고
앞으로도 쓰고 싶다. 50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가 내게 글을 계속 쓰세요 라고 말했다. 보통은 스트레스 때문에 삼가라고 하는데 그 의사는 내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고 있었다. 책은 나무니까요 라는 그의 말이 자극이 되었다.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글을 써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일을 계기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당신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라. 당신은 자신을 사랑합니까?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나요? 하고 묻곤 한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 대부분이 거의 반사적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 왜 그럴까?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건 또 왜 그럴까?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가난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어릴 적 부모의 학대를 경험했다거나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는 게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가만 보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과거의 경험이나 선천적인 것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내 탓, 현재 나의 무언가가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 안도감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적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릴 테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지금의 나 자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서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과거의 원인이 있다고 해보자. 이때의 해법은 뭘까? 없다.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때로 되돌아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인이 과거에 있다고 진단하더라도 지금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거의 일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생각을 그렇게 몰아간다는 것이다. 과거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지금의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만사에 사회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도 있다.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어려운 건 순전히 사회 탓이라는 거다. 물론 사회 자체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도 헤쳐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일이지만 그것과 자기 자신의 노력은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취업난이 심각하니 어쩔 수 없다며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하건 그건 이상에 불과해요.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항변한다. 자신이 살기 힘들고 행복해질 수 없는 원인이 이렇게 외부에 있다는 생각에는 목적이 존재한다. 바로 도망칠 수 있도록 방패막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인을 다른 무언가에서 찾는 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인을 찾아도 의미는 없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이다. 나는 직업이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고민에 쌓인 사람을 수없이 만난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당신 탓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카운슬링을 받기 전이나 후나 다를 게 없다. 도리어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 과거의 일 혹은 지금의 사회 문제가 원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뿐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라고 묻는다. 예를 들어 상사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직장인이 찾아왔다면 그동안 쌓인 감정을 털어놓게 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앞으로 상사와 잘 지내고 싶으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마음고생을 덜할지 등을 같이 생각해 본다. 잘 지낼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지금처럼 격렬한 미움은 줄일 방법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한다. 카운슬링을 받는 사람에게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과거나 타인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심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일이다. 문제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자.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를 아들러 심리학이라고도 부른다. 그는 심리학에 열등감을 도입한 최초의 인물인데 이유를 내세워 과제에서 도망치려 하는 것을 열등 컴플렉스라고 불렀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 수긍할 만한 이유를 열심히 찾아 그 뒤에 숨으려 한다. 하지만 과거의 일, 사회적 여건 등은 자신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바꿀 수 없는 것에 연연하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들러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심리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자. 그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꿈으로써 지금의 나를 더 나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자.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한 걸음이다. 여기까지 나를 사랑할 용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냉철하고 깔끔한 조언을 해주는 아들러 심리학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행동하자. 자신의 가치를 뭔가 할 수 있다는 데에 두지 말고 살아있다는 자체에 가치를 두라는 조언들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